성인들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그 청소년들의 성범죄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단연 부모님들께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를 교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며,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합의가 전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교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소년원에 보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의 범죄 중에 성범죄와 관련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제분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청소년들의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범죄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혹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성인들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그 청소년들의 성범죄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단연 그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입니다. 주로 공공장소, PC방, 여자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인데요.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카메라 촬영 이용죄가 성립이 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유포죄가 추가될 수 있죠. 이외에 근 몇 년간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에서 AI 딥페이크 범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성범죄의 특성은 행위자 특성이 조금 있는데, 여타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와는 다르게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시절의 성호르몬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까 평소에 비행을 일삼는 그런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범적이게 생활했던 학생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카철죄로 경찰에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의 대부분은 피해자한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그 아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아이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해 갈 겁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전자기기를 포렌식을 맡겨서 그 범행 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를 찾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경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아이가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를 마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돼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범죄 소년인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사안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건을 일반 법원에 기소하거나 혹은 보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최종 처분이 나오는 데까지는 한 넉넉 잡아서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3, 4개월 내로 종결이 될 텐데, 보통 가정법원에서 기일이 잡히는 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고지된 시간에 재판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대기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든 여자 화장실 몰카는 보통 검찰에서 어떻게 처분이 이루어지나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카메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범죄입니까? 중범죄입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이 중범죄에 해당하죠. 그러면 검사는 이러한 중범죄에 해당하니 언제나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원에 기소하느냐를 따지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검사는 범죄 사실을 봅니다. 범행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어떤 장면을 촬영했는지, 유포했는지 등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을 봅니다. 예를 들어 순간의 호기심으로 혹은 순간의 충동으로 이를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습적이고 피해자도 많다면 후자의 범행이 훨씬 범죄 사실이 중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검사는 이렇게 범죄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 뒤에 그 다음엔 아무래도 소년범이다 보니 여러 가지 요소를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이의 성향이나 가정 환경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건데요. 아이가 입원이 초범인지, 아이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어땠는지, 보호자가 아이의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충분히 가정에서 감독과 교화가 가능한 환경인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는 받았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는데 아이의 범죄 사실이 결코 가볍지가 않고, 그리고 아이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사는 아이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법원에 기소하거나 또는 소년부로 송치하면서도 소년원에 보내야 된다는 요보 처분 의견을 내겠죠. 선처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간혹 전화가 오셔서 그 무죄를 다투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질문은 즉슨
변호사가 1년 정도 사건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알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설명드리는 건 기본 전제가 우리가 범행 사실, 즉 죄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보호자분들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소년법은 아이의 교화를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현재 가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도 가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에는 가출한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정 환경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아이는 자퇴를 했습니다. 이번 범행은 방치되어 있는 듯한 자전거 한 대를 절도한 겁니다. 두 번째 아이가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많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 생활을 바르게 하던 아이입니다. 이번이 초범이고 기존에 가출한 전력도 없습니다. 학업 성적도 꽤 우수합니다. 아이의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상담치료,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국가나 지자체, 사교육에서 실시하는 성교육도 아이와 함께 수강합니다. 나날이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피해자분들께도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이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사실만 보면 그 경중을 비교할 수조차 없죠. 방치되어 있는 듯한 자전거 한 대 절도. 두 번째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상한 몰래카메라 범행. 하지만 실제 이 사건들은 전자아이의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법정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후자아이는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성인들의 범죄였다면 오히려 전자가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고 후자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실형이 집행유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그런 범죄죠. 그런데 소년법의 특성상 아이의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면 얼마든지 선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범행이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께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를 교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며 그러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사건 중에 안타까웠던 사건들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담당했던 소년 사건들 중에 지금까지 결과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들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시점에서 안타까웠던 것들은 굉장히 많죠. 특히 아이가 소년 재판의 심리를 받고 그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고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찾아오시는 경우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되게 비슷합니다. 이게 소년분류심사원까지 보내야 되는 범죄인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대응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혹은 내가 그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했는데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결정을 했는데 이 판사의 결정이 맞는 결정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범죄에서는 교화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입장에서는 사건이 좀 경미해 보인다고 판단될지라도 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형사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형사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별다른 제재가 없네 라고 판단한다면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더 큰 범죄의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아이가 교화되어 있지 않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좀 중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보호자분들께서 해주시는 거죠. 보호자분들께서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합의가 전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물론 그건 긍정적인 양형 자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교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소년원에 보내는 거죠. 성인들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에 있어서는 그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집니다. 따라서 소년 사건에서 합의는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지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아이의 교화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좋게 이용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좀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합의를 중점적으로 또 보지 않는 이유가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금전적으로 합의를 볼 여력이 되지 않죠. 이 경우에 합의가 어떤 처분에 있어서 경중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따라서 보호자분들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사건이 판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형사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소년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아이의 사건에 대해서 좀 진지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들의 범죄 중에 성범죄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보호자분들께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